1866년은 이렇게 쥐와 벌이 연재된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설 까라마조프 형제들과 1866년은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최후의 장편 소설이고 최고 걸작입니다. 그래서 최후이자 최고인데요. 이 소설을 보면요,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원숙한 작가가 됐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당대와 호흡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문도 탐독을 했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를 골라내는데 아주 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인사건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까라마조프 형제들은요, 그런데 그 바로 소설이 쓰여진 그 시기가 아니라 아예 초반부터 시기가 언제인지를 못 받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13년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연재된 때가 1879년과 80년인데요. 1879년에 연재가 시작되면서 이 소설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결국 아버지의 살인 사건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그 살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879년에서 13년을 빼면 몇 년이 되나요? 네, 1866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통해서 다시 죄와 벌이 발표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연결고리는요, 이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 형제들에는 공통적으로 재판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재판 장면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거의 르포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죄와 벌에서는요, 에필로그에 아주 잠깐, 아주 스치듯이 지나가는데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것도 역시 러시아 사회의 당시 역사, 문화를 좀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러시아는요, 1860년대 초에 대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이 세계 만방에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새로 즉위하게 된 황제가 이제 러시아를 개혁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농노제를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 분야에 대개혁이 밀어닥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법 분야였습니다. 사법개혁은 1864년에 단행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법개혁을 반겼습니다. 환영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벌은 1866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4년에 단행된 개혁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879년, 80년에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를 쓸 때는 당시에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그 재판들을 직접 참관했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아주 풍부해졌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도 본인이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보면요, 재판 장면이 그 전체 12부로 구성된 소설에서 12부의 재판 장면이 나오고요. 가장 깁니다. 그 12부 중에서 가장 긴 부가 그 재판 장면을 묘사한 12부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결론은 처음에는 그런 사법개혁을 반겼지만 실망하게 되는 작가의 어떤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법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변호사와 그리고 검사 사이에 논고와 변론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말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그런 점들을 목도하고 도스토옙스키가 많이 실망을 했고 그런 점들이 이 소설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어떤 이제 진화한 작가의 모습은 소설 전반에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주인공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죄와 벌은 주인공 한 사람에게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서 끝나고요. 그 지식인 한 명을 탐구하죠. 그렇지만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어떤가요? 제목부터 벌써 한 사람이 아니죠.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면모, 그러니까 양면성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삼형제가 있고요. 첫째는 인간의 어떤 감정과 육체를 대변하고, 둘째는 머리, 이성을 대변하고요. 막내는 인간의 영혼, 영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형제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사생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생아는 또 인간의 어떤 미정형의 악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죄와 벌과 비교해 보면요. 죄와 벌에서는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살인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이 소설에서는요. 훨씬 더 자극적인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폐륜이죠.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야말로 폐륜 사건이 이제 이 소설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죄와 벌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약간 추리소설적인 그런 면모도 띕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군지 처음 읽을 때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범인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일으킨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작가가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당연히 의도적이죠. 그 읽기에 독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아버지를 죽이는 걸까요? 왜 폐륜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13년이 지난 후에 그 1866년을 다시 돌아보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러시아 사회를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66년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동시대로 살 때는 어떤 개인의 문제, 어떤 지식인이 위험한 사상에 감염되어서 초래되는 문제를 짚어냈다면요. 이제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러시아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사회 문제에 더욱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사회의 문제는 바로 가족의 붕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원인, 1차적인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는 자기 아이를 아예 완전히 내팽겨쳤는데 이는 아이에게 원한이 있어서도 부부간에 무슨 모욕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아이의 존재를 깡그리 잊었기 때문이었다. 이 소설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야말로 너무나 몹쓸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을 그렇게 낳았지만 삼형제 그리고 사생아까지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두 다 방기합니다. 자식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은 후에는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하인들한테 맡겨버립니다. 당연히 하인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 친척이 와서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독지가가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자식들이 장성한 후에 큰 아들은 28, 중간 아들은 24살, 막내 아들은 20살이 됐을 때 이 가족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 특히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 없이 도대체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한 상태에서 이 가족이 처음으로 한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더 끔찍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그리고 돈 문제로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 안에서는요. 카라마조프라는 아버지가 우선은 대표자로 등장을 하지만 소설 전체를 보면요. 여러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형제들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아버지들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아버지가 나오죠. 카라마조프는 최악의 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악행을 일삼는 아버지이고요. 그와는 또 달리 사랑이 충만하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불쌍한 아버지도 있고요. 돈은 나눠주지만 아주 탐욕스러워서 그 돈을 무기로 자식들을 쥐고 흔드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상형으로 간주되는 아버지는 바로 신부님이죠.
그래서 조시마라는 신부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 영성을 대표하는 마지막 아들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로 따르는 그런 신부가 나오고요. 러시아 수도사죠. 그래서 이 수도사가 바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아들에게 올바른 길,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소설에는 사실 그 아버지가 두 명이 죽습니다. 살인사건으로 귀결되는 육체의 아버지가 죽기 전날 밤에는요. 지금 말한 영적인 아버지 조시마 장로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죽고 또 육체의 아버지가 살인사건으로 비명횡사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죠. 그렇게 해서 도스토옙스키는 결국 이 러시아 사회의 문제가 가족의 해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해체된 그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희망이 형제들이죠. 그래서 제목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입니다.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책임, 아버지 무책임함으로 발생되는 이 가족의 해체,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형제이자 형제애 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꼭 피를 나눈 형제들만이 아니라 또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형제애를 나누면서 꼭 형제애는 더 확장하자면 당연히 인류애겠죠.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고 함께 연대하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얘기가 바로 까라마조프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 여러 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육체적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바로 대시문관의 전설입니다. 대시문관 전설은요, 그 자체만 따로 떼어서 읽어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문맥 안에서 보자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대시문관의 전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이건 사실 그 머리를 대변하는 인간의 이성을 대변하는 이반이 쓴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그 서사시 안에서 스페인, 중세 스페인을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는데요. 그때 대신문관이 이교도들을 잡아서 화형에 막 처하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합니다. 그 비난의 요지가 뭐냐 하면요. 그 성경에 나오듯이 40일간 황야에서 금식을 할 때 악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혹하나요?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해보아라.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져 봐라. 너는 신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구해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너가 신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다 독차지할 자격이 된다. 이 세상의 권세를 차지해라.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말하죠. 그런 식으로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give and take. 보여주니까 그리고 빵을 주니까 믿는 것. 그것은 give and take고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신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걸 두고 대시문관은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너는 지상의 빵이라는 깃발을 거부했고 그것도 자유와 천상의 빵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한 것이다. 자, 그럼 네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살펴봐라. 이번에도 또 자유의 이름을 내걸었어.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지. 너무나 강력한 비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난이고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만든, 인간을 만든 신, 궁극적인 아버지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막내 알료샤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에 대한 찬양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대신문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때 드는 근거가 바로 인간이 약해서 자유의지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그런 근거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이 배가 고프더라도 또 보통 고민이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생각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거죠. 대신문관의 전설은요, 어떻게 보면 이반의 공상입니다. 이반이 써낸 허구죠. 이반이 쓴 서사시거든요.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허구입니다. 그렇지만 조시마 장로의 생애는 물론 소설이라는 허구 안에 있긴 하지만 그 허구 안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조시마 장로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실수를 하지만 거기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정말 본보기가 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성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그런 이성적인 비난에 대해서 실천하는 삶으로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실천하는 정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시마 장로가 죽은 후에 알료샤는 뭐 약간의 번민과 또 그런 흔들리는 동요하는 시기도 거치지만요. 결국 조시마 장로의 뒤를 따라 가게 됩니다. 조시마 장로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과도, 그러니까 형들과는 물론이고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과도 형제애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의 순간들, 환희의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초등학생들의 사랑스럽고 해맑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대한 일에 몰두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를지라도, 또 아무리 큰 불행을 겪을지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한때 이곳에서 아름답고 선량한 감정으로 결합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훌륭한 추억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덕분에 언젠가는 구원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알료샤가 웃기 시작했다. 자, 그럼 갑시다. 자, 이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갑시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에서는 1866년을 키워드로 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두 걸작, 그러니까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를 살펴봤습니다. 1866년에 발표된 죄와 벌이 어떤 한 개인, 지식인의 고뇌와 또 잘못을 통한 갱생을 살펴봤다면요. 그 13년 후에 다시 찾은 1866년을 무대로 작가가 얼마나 더 원숙해졌는지, 인간에 대한 훨씬 더 큰 울림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